저를 처음 보시는 교도님 계신가요? 제가 처음 뵙는 교도님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보는 저런 교무님이 있었구나 하시는 분 계시죠? 네. 가락교당이 그만큼 변화하고 발전했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우리 소타오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 교구에 10년, 12년, 예, 제가 지금 15년 차 교무가 됐는데요. 12년 동안 서울 교구에 살면서 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도 했었고, 환우 도우미 교육도 수차례 했었고, 최근 이제 한 3, 4년 정도 지금 휴직이 그런 교육은 서울 교구의 교육은 휴직이 상태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교도님들을 찾아뵙기도 했고 또 이제 모시기도 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가운데 가락교당 교도님들을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가락교당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예. 그때 뵀던 분들 여전히 건강하게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예. 저거 4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네? 는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렇더라도 모른 척 넘어가 주세요. 예. 근데 까먹었는데 들으면 기억이 납니다. 또. 네. 제가 이제 그때 마지막 보따리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고 오늘 또 새롭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저는 역시 보따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4년 전에 보따리를 챙기십시오 했는데 그동안 잘 챙기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준비하셨나요?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작년 1월 이제 인사이동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요양 전문병원이죠. 예, 요양병원인데 저희가 이제 재수탁해서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요. 그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오픈하게 돼서 제가 그쪽으로 인사이동해서 지금 근무하는 중입니다. 아직 병동은 오픈 못했어요. 간호사를 못 구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준비를 오픈을 할 예정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안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한 30분들이 참석해서 이제 교육을 1기 교육생을 제가 이제 배출하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 이제 소타원님 전화하셔가지고 법회를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제가 계속 해오는 얘기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자료가 좀 보강이 되고 법이 좀 바뀌었어요. 소타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설교 법회 전부터 계속 노래 성가를 부르시고 또 창작 성가도 부르시고 하셨는데 선물이라는 노래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게 교무훈련 가면 배우는 노래라는 거죠. 예, 제가 아직 훈련을 못 갔습니다. 가면 제가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오늘 눈 떴는데 오늘 뭘 할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그런 삶은 얼마나 정말 기적이고 축복이죠. 예. 그런 삶들을 살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오늘 교당 가는 날이네. 아우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예.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저희가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떠날 때가 다 가까워 오는 거죠. 예, 떠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 기적 같은 하루하루,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잘 보내다가 조금 몸이 기운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정신도 깜빡깜빡 하다가 자리 보존해서 누워서 한 달쯤 그렇게 기력 없는 채로 주위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다가 어느 날 밤부터 호흡이 점점 힘들어지다가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기뻤어. 행복했어. 안녕 하고 딱 떠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삶이죠. 우리가 바라는 희망상.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현실은 혹시 그 간병인 보험 다 드셨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간병을 받아야 될 때 보험금으로 간병인 이렇게 부담 없이 하겠다. 간병인 보험 드신 분도 계시고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지금 현실은 간병인 보험, 치매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두둑하게 들어놔야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돈이 없어서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이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을 때 돼서 어떻게 내가 편안하고 깨끗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모여지죠.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50대 이상이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50대 이상, 60대 이상, 70대 이상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양해야 될 사람이 1대1 비율 되는 한 사람이 국민 한 사람이 부양 가족을 한 사람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대 미만의 사람들이 60대 이상의 사람을 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반절이 이제 생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그런 세대가 국민의 절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늙고 힘들 때, 힘 없을 때, 이제 죽음이 목전에 닥쳤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예전에 2000년도에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단어가 웰빙이었습니다. 웰빙은 흔히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잘 먹는 거, 유기농 음식 먹고 그런 거를 웰빙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 웰빙은 살아있는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편안하고 활기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웰빙의 주요 내용인데요. 어쨌든 좋은 음식 먹고 하면 신체가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러면 기쁨이 넘치겠죠. 어쨌든 그 웰빙이 유행이었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웰다잉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가락교당 왔을 때 얘기했던 건 웰빙이었는데 지금 웰다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인가가 국가들이 수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얘기는 지금 저 기사는 2013년도 기사입니다. 그때 5년 전 이미 좋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만든 영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OECD 국가 1위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OECD 국가 부동의 1위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 하고 있는 거. 네, 자살률 1위. 지금 몇 년째 계속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1위였는데 2019년에 바뀌었어. 2위가 됐어요. 그 중요한 사실을 왜 2위가 됐냐면 보스니아인가?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OECD 국가에 삽입이 됐는데
이 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2위로 떨어졌어요. 2019년도에 최신 제가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순서해서 1등 하면 좋아하는데 좋은 죽음의 질은 저희 나라가 1등이 못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거는 이제 2013년도 기사인데 한 번 더 다음 엔터 눌러주세요. 네, 2015년도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 그 데이터인데요. 죽음의 질 지수라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죽음의 질 지수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영국은 처음 죽음의 질 지수를 체크했을 때부터 1위였고 우리나라는 처음 했을 때는 32위였는데 2015년에 18위로 이제 엄청 많이 비약적인 이제 상승을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8위고 저기에서 포인트는 6위가 대만입니다. 대만이 6위예요. 아시아 1위죠. 다음. 대만이 왜 아시아의 1위가 됐을까? 대만에서는 말기 환자들을 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가정방문 간호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에서는 말기 환자를 집으로 보내고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통증 치료도 하고 증상 치료도 하고 좋은 죽음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요건이 뭔가 하는 편안한 죽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통증이 없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내가 누워 있는 이 병상이 그 중환자실 한 귀퉁이가 아니고 늘상 내가 잠자던 내 방, 안방, 침대 위에 내가 있고 가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신체적인 그 통증 같은 것은 다 조절되고 이것이 제일 편안한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데 대만 환자들을 집으로 보내면 그것이 다 충족이 되죠. 의사들이 집으로 찾아가니까 증상 조절은 다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말기 환자들은 굉장히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벌써 13년 동안 시행을 해온 거죠. 그래서 대만이 아시아 1위가 됐습니다. 다음. 2017년 기대 수명 82.7. OECD 국가 중에 여자는 3위고 남자는 1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30년 되면 지금 2019년이잖아요. 이제 10년, 11년 남았습니다. 세계 남녀 모두 세계 1위가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뭐 일본이 거의 1위 정도 되고 그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장수 국가인데 2030년에는 그런 나라들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건강하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는 3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수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존중감도 떨어집니다. 생애 마지막 17.5년 엄청난 숫자입니다. 82.7세에서 17.5를 빼면 몇 살입니까? 65세부터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원에 계시거나 계속 아프다고 17.5년은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 이렇게 이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17.5년 동안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17.5년 깁니까 짧습니까? 그러니까 건강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좋은 죽음의 조건은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질 것, 통증과 증상이 없을 것, 익숙한 환경에 있을 것, 가족과 친구와 가까운 곳에 있을 것. 이것이 좋은 죽음이에요.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늘상 연구하셔야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음이 좋은 죽음, 즉 웰 다잉 있는데 잘 죽는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그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대산종사님 본문 말씀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왜 웰다잉이 중요한가? 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고 맞이하는 죽음이 존엄한 죽음이고, 존엄한 죽음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삶의 완성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 사람들은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죽음을 잘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것이 연결되어서 마무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산 것은 산 것이고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17.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예를 들면 뭐 공부도 엄청 잘했고 부모님 엄청 사랑받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다 잘 키웠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뭐 집도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쓰러졌어요. 17.5년 동안 나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동안에 나를 다른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나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러는 보살핌을 받는 동안 돌아가시면 남는 거가 뭐가 있어요? 17.5년 동안 아팠던 그 모습밖에 없어요. 가족들의 머릿속에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고 했던 것보다는 17.5년 동안 그렇게 시키고 고생하신 그 모습만 마무리에 남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음이 존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몇 년은 중환자실에서 이거 인공호흡기 하고 뭐 다 이렇게 하고 그냥 삑삑거리는 속에 면회 시간만 잠깐 가서 보고 오고, 병원비 이만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행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가 있으면 그 삶의 마무리는 그동안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인생은 다 어디로 가고 남아있는 것은 요거밖에, 쭈그러진 내 얼굴처럼 그런 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은 곧 존엄한 삶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제가 다음. 그래서 이제 웰다잉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고 뭐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도 있던데요. 웰다잉 프로그램에 주로 하는 것이 유서를 남기고 묘비명을 지어보고 삶을 정리하는 기록을 남기고, 또 실제적으로 관에 이렇게 입관하는 체험을 하게 하는, 그래서 막 못을 쾅쾅쾅쾅 박는 실제로 박진 않지만 이 소리를 내 가지고 관 뚜껑을 확 닫게 해가지고 느끼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명을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요즘은 다 수목장 또는 뭐 화장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세울 수는 있잖아요. 수목장에도 이렇게 명패를 걸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서예진 여기 잠들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왔다가 갔노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저기 우리 어르신들은 저 중광 스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게 태기 이황 선생 묘비명에는 도산에서 물러나 만년을 숨어 산 진성 이씨의 묘, 그렇게 정말 이렇게 소탈하게 이렇게 묘비명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묘비명을 한번 써본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왔던 게 한번 파노라마 같이 쭉 지나가죠. 그러면서 평소에 내가 금과 억조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살던 법문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위인의 말씀이나 아니면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묘비명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만 저희한테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의 뭐가 되었던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묘비명을 써보는 것도
그냥 묘비명을 쓰는 거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쓰기까지 그 묘비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말을 좋아했고 내가 학창 시절에 계속 내가 그 저기 내 등불로 삼고 있던 말이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법문 말씀 중에 여기 혹시 이 교당도 신년에 법문 뽑기 하시나요? 법문 뽑기 하시는 교당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법문을 딱 뽑으면 그 법문이 1년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내가 일생을 이렇게 지표로 삼았던 법문 말씀 그런 것들도 찾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다음. 그 중에서 이제 웰다잉 10계명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건강 체크하기, 유언장 자서전 작성하기, 고독사 예방하기, 장래 계획 세우기, 자성의 시간 갖기, 마음의 빛 청산하기, 자원봉사하기, 추억 물품 보관하기,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웰다잉 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음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하기가 첫 번째로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교문이니까 원불교적인 어떤 이제 그 웰다잉의 10계명도 원불교적인 해석을 붙여보는데 그 말씀에 제가 찾은 게 이제 저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라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 천도품 1장 말씀이 이것이 원불교 교도들의 버킷리스트를 챙겨라 하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렇게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다음. 죽어가는 보따리를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저 버킷리스트라는 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또 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목록을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죽기 전까지 해보고 싶은 것,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쭉 목록을 쓰는 거죠. 그게 대종사님 말씀하신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라. 왜? 그렇게 다 미리미리 다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면 떠날 때 나 이거는 못했는데 이 사람 꼭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 볼 때까지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은 좀 덜하지 않겠는가. 다음.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 이 죽어가는 보따리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행동 지향적인 현실성이 있는 그리고 마감 시간이 있는 마감 시간이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원하는 바를 금방 이루어질 일도 있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릴 일도 있고 그것도 저희가 다 생각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1년 안에 해결해야 할 일 또는 10년 안에 해결해야 할 일 아니면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시일을 정해놓고 보면 바로바로 해야 할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일 예를 들면 내 나이가 이제 90이에요. 에베레스트 등반하기 이런 게 현실적인가요? 그런 겁니다. 내 나이 이제 80이에요. 박사 논문 쓰기 이런 거 그런 거는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90인데 예를 들면 내 나이가 90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데 저는 원불교 교도님들이 이 버킷리스트를 꼭 작성하는 목록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가족 만들기, 법의 승급하기. 그거는 버킷리스트에 꼭 넣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을 만들 것이냐. 내 손자, 손녀들을 교당에 입교를 안 했으면 입교를 시킬 것인가. 입교가 되어 있으면 독실한 법에 빠지지 않는 교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교당의 교도회장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도님들이 그거 하나만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놓고 하고 싶은 일로 넣으셔가지고 그거를 단계별로 1년 1년으로 하시든지 10년 10년으로 하시든지 해서 꼭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법의 승급하기. 사실은
법인 승급에 대해서 교단에서 많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법인을 승급하려면 뭐 이렇게 법강항마에 의해서 아니 법마상정급에서 법강항마에 승급할 때 조항이 30개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나요? 난 아직 법마상정급까지 안 가서 모르시나요? 그 법이 지금 올해 말고 2023년이 법이 사정의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법이 사정의 해예요. 내년이 법이 사정의 해예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이제 하시던 대로 하시고 다시 2023년이 되면 또 법이 사정을 하거든요. 그 3년 동안 내가 법의를 승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챙겨보세요. 예, 그래서 뭐 그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그 가족들이 뭐 법회에 나오는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법문을 매일 얼마만큼 사경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고 또 노력이 필요한 건 노력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건 기도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원불교 교도가 돼서 교당에 30년 40년 다녔는데 법강항마에는 돼야지. 근데 법강항마에는 교당 오래 다니면 법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법마상정급까지는 횟수에 따라서 된다고 치지만 법강항마가 그렇게 되면 법강항마에 되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고 예, 교단에 대한 모독이고 본인 스스로를 모독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는 아직 법강항마이가 아닌데 법강항마이가 됐어. 저분은 우리 볼 때 법강항마이 아닌 것 같은데 법강항마이가 됐어. 그런 것이 있다면 노력하시면 돼요.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엄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노력하시면 되고 저분 아닌 것 같은데 된 것 같으면 나는 누가 봤을 때 그렇지 저분 법강항마이 돼야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죠. 예. 다른 사람을 평할 필요 없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나 없나만 체크해서 그걸 저는 버킷리스트에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예. 다음.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써서 그것을 나열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다음. 예. 뭐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버킷리스트 양식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게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나면 끝나요. 그냥. 예. 사실 그렇잖아요. 법회 때 설교 들은 것도 들을 때는 그렇지 하고 가시면 또 가물가물하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저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저런 양식을 딱 해가지고 예. 저 빨리 뺏겨 쓰세요. 예. 그래가지고 저대로 해가지고 작성하고 어떤 내용을 하고 달성 기간하고 그리고 달성일을 내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라산 등반하기를 했는데 10월 달에 가족들 가가지고 다 데리고 가서 등반했다. 그러면 10월 2일 달성일 딱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의견에는 뭐 갔더니 한라산이 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저 길을 다 정복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쓰시고 예. 법의 승급하기도 2022년에 내가 법의 승급을 하겠다. 법의 승급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3년 3번의 그게 있습니다. 법마상정급 3번 돼야 법강항마에 되시잖아요. 그럼 내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체크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저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시면 좋겠다. 다음. 그래서 세부 계획표도 저렇게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가족들과 공유하시고 예. 버킷리스트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하시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도움도 구하시고 예.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중에 가족 교화를 넣었다. 가족 교회에 누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네가 내 이 버킷리스트 죽기 전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예. 그럼 서로 뭐 어떻게 뭐 한 달에 한 번 사축이제는 갈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갈게요. 뭐 이렇게 되네요. 사축이제 오다 보면 그게 1년 되면 한 달에 한 번 오게 만들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오게 만들면 나중에 2번 오게 만들 수 있죠.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 네. 저렇게. 예. 다음.
다음. 예. 그다음 자, 다시 돌려주세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다음 웰다잉 10개명 중에서 이제 제가 버킷리스트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게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입니다. 예, 사전 의료 의향서 다 아시죠? 가락교당 교도님들은 다 아시죠? 뭐. 예. 근데 다 아는 걸 왜 또 얘기를 하러 왔나? 좀 변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제가 그때 왔을 때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랬는데 소타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안녕카드를 원불교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전 의료 의향서를 저희는 이제 안녕카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도님들께 홍보하고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00분한테 안녕카드를 접수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세월이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동안 저희 끊임없이 다니면서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를 해야 된다라고 홍보했고 교육했고 이제 했는데, 그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도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라는 게 왜 이것이 국가에서 개입해야 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좋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죽음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수 없는 협력과 공청회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드디어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것에 대한 과정에 이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한 거고요. 다음. 그래서 2009년에 김할머니 사건으로 존엄사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 2016년 2월에 드디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 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국회 통과해가지고 땅땅땅 이제 법률로 제정됐고 시행됐습니다. 다음. 이 연명 의료 결정법은 이제 다 아시는 거와 똑같아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의사를 표현한 사람은 그런 연명 의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한다. 예. 그래서 이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존엄하게 마지막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것이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연명의료결정법에 필요한 것이 사전의료의향서, 우리 교도님들을 대부분이 쓰신 안녕카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작성할 수 있고, 안녕카드는 저희가 이제 양식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때 국가에서 지정해준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도님들께 드렸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보관하고 플라스틱 카드로 또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연명 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때 나는 이거 있어, 우리 어머니는 이거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의사들이 그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하죠.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이 의사를 그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하지 마시오 하면 의사들이 일단은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기 나오잖아요.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전자문서로 작성한 것.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본인 확인하고 이제 양식을 작성하죠. 그리고 본인이 사인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스캔을 떠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딱 보내면 국가 연명의료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딱 보관을 해놔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인공호흡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랬을 때 의사가 제가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하면 그 시신기증, 뭐 안구기증 뭐 이런 거 뜨거든요. 그것처럼 연명의료 결정 의향서 작성자라고 딱 뜹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랬는데 제가 이 사람 인공호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그 환자 이 사람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요 하면 그러면 그냥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인공호흡기를 안 달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대로 그냥 떠나든지 아니면 명이 길면 다시 돌아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의학적인 기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다음 새로 바뀐 그 양식, 국가에서 지정한 양식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타원님께서 저 양식을 가지고 새로 바꾸신 분들 계시죠? 네. 바뀐 내용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쨌든 저것은 국가에서 공인한 양식이고, 저걸 한번 써놓으면 대구에서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든 뭐 제주도에서 당했든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저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안녕카드는 데이터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보여주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지금 저 양식을 작성해 놓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확인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거다. 저거 말고 다른 거는 지금 현재는 안녕카드를 가져가시면 있다라는 걸 참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이제 또 그렇게 하는 절차가 복잡한 게 있지만, 저것은 그냥 있다 하면 그냥 저걸로 무사 통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그래서 이 사전 의료 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이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하고 15일이 지난 후부터는 저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로 가셔서 그 공인 인증서를 이렇게 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내가 쓴 게 딱 그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저걸 하신 다음에 나는 저거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거를 주는 게 좋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해서 등록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저기서 신청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그게 집으로 배달이 옵니다. 또. 근데 그건 본인이 하셔야 돼요. 다음. 그러면 저걸 이제 예전에 안녕카드도 한번 썼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바꿀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나온 국가인증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 전 등록기관이 설명해야 할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때는 효력이 없어요. 누가 우리 어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사인 우리 어머니 사인 아니에요. 이러면은 무효입니다. 저게 있어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늙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암이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호스피스를 하면서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걸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작성을 해요. 그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작성하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그냥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 따라서 나는 심폐소생술은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하지만 혈액투석은 하겠다라고 다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은 효력이 상실된다. 다음. 변경 또는 철회는 등록기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실 수 있다. 근데 가락교단 교도님들은 소타원님을 통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 소타원님을 통해서 나 그거 안 할 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소타원님이 이제 등록기관에 원 병원에 있는 원 호스피스 병원에 다시 연락해 주시면 그 처리가 되는 건데, 소타원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전국 어디라도 가서 등록기관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옛날에 원불교당에 가서 이걸 했는데 나 이걸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름 찾고 이거 맞습니까? 본인이십니까? 확인하면 그럼 이거 철회하십니까? 네, 철회하겠습니다. 하면 철회가 딱 됩니다. 그래서 더 좋아졌죠. 어디서나 작성할 수 있고 어디서나 철회할 수 있고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공짜고. 네, 공짜입니다. 공짜. 무료. 돈이 안 들어요. 네. 다음.
그래서 철회 신청서를 이제 가면 이런 걸 작성해 달라고 하면 이걸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네, 다음.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죽어가는 일도 큰 일인 줄 우리는 이제 배워서 알아요. 예. 어른들 중에는 이미 깨달아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공부가 부족한 저희는 대종사님 말씀, 대산종사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아 그렇겠다 라고 이해하고 해서 알고는 있어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그 종교나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 추나 추동 같이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예. 가면 끝이 아니고 다시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가면 올 건데 올 때 잘 와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떠날 때 이게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해 놓으면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가서 이제 다 내 버킷리스트의 마지막에 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다음 생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떠날 때 다음 생에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납시다 하고 딱 가시면 미국에 나실 확률이 아무래도 나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 가는 거 이러는 것보다 훨씬 높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람들이 흔히 임종을 앞두고 느끼는 감정이 영적인 갈등과 공허감 그리고 불안. 왜냐하면 딱 갔다 와서 갔더니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가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누가 있는지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를 가지게 되지만 우리는 대종사님이 막연하게나마 알려주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덜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상실해 17.5년 동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친구들도 면회오고 일가 친척들도 면회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구들은 없고 찾아오는 사람은 겨우 간병인밖에 없고 예. 그때 처음에는 뭐 누구 손자가 결혼하면 결혼한다 인사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혼을 하는지 애를 낳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역할도 상실되고 그런 고립과 상실감 속에 떠나게 되는 게 대부분의 임종을 두고 흔히 느끼는 일반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는 정산종사님께서도 생사의 경우를 당해서 삶의 애착과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거든 바로 자성에 반조하여 원래 생멸 없는 그 법신 자리를 생각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런 공포가 일어날 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깊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르는 거죠. 그냥 머리로 이해는 하고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할 게 있어요. 이런 법문 말씀 그렇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키워서 그 믿음을 밝혀서 그리고 주위 동지 교무님들의 기운을 같이 합해서 의지해서 가는 거죠. 예. 다음.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알고 가면 여행이고 모르고 가면 방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스승님께서 생사는 이런 것이고 생사를 가기 전에는 이런 것이고 갈 때는 이래야 되고 떠나고 나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까지 다 밝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죠. 일단 알고는 가요. 네. 어렴풋이라도 알고는 갑니다. 네. 이런 떠나는 길에 대종사님 아까 저기 처음 법문 봉독하신 것처럼 대산종사님께서 외출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한데 네. 죽음을 당할 준비 없이 죽음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렵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외출하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하니 죽기 전에 준비를 잘 해라라고 알려주신 걸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라 챙기고 준비해라 준비하고
예.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딱 법신에 딱 주에서 일념을 챙겨서라고까지 다 알려주신 대로 이해한 대로 그대로 하려는 우리의 마음만 계속 키우고 지키고 해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시 4년 후에 제가 올지도 모르지요. 예, 그때에도 우리 교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 그 교무님이 버킷리스트 하라 해가지고 우리 가족교화 이만큼 했어요라고 또 들려주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병원 홍보 잠깐만 하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원광대학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병원이고요. 노인 전문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고 220병상 정도 되고요. 작년 9월 달에 치매 안심병동을 새로 이제 국가 지원 받아서 3병동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동은 치매 안심병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만 이제 그 병동에 입원해서 이제 집중적인 이제 그 치료와 이게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재활병동에는 뭐 요즘 그러니까 잘 넘어지시면 거의 다 부러지시잖아요. 그런 분들 와서 이제 물리치료실에 재활 훈련하고 하시는 병동이 이제 그런 전문 병동이 재활 병동이 또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9월달에 오픈하려고 노력하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안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입원하실 수 있어요. 예, 입원하실 수 있고. 안산 시민이시면 간병인비가 50% 이제 좀 지원받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안산 시민 아니어도 저희 병원 자체 내 예산으로 간병비 지원해주는 뭐 생활이 어렵거나 환경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하시게 되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병원의 병원장님은 이덕도 교무님이에요. 올해 1월 달에 새롭게 오셨어요. 예, 이덕도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병원이 새롭게 좀 기운이 활기가 넘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또 오시면 제가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